숙종 15년 조선 왕조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복궁 깊은 곳 한밤중이었습니다. 왕비의 처소에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한 여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씨, 조선의 왕비 인현왕후였습니다. 왕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곧 내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왕의 명이 적힌 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내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라. 지금 당장 궁을 떠나라. 조선의 왕비가 밤중에 쫓겨나는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겠습니다. 왜 숙종은 왕비를 버렸을까요? 왜 조선 최고 명문가의 딸이 하루아침에 서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궁 밖으로 쫓겨난 왕비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비 인현왕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역사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했다. 장희빈을 새 왕비로 삼았다. 하지만 이 짧은 기록 뒤에는 훨씬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비를 폐위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선에서 왕비는 국모입니다. 온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내쫓는다는 것은 조선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간원, 홍문관, 의정부까지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신하들을 유배 보내거나 처형해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 남자가 이토록 강하게 왕비를 버리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작은 인현왕후가 태어나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종 12년 서울 어딘가 고요한 기와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울음소리가 유독 컸다고 전해집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여흥부원군 민유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은진송씨로 양반 가문의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씨. 훗날 조선의 왕비가 될 아이였습니다. 민씨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글을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예법을 익히는데도 뛰어났습니다.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차분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유중은 딸을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반드시 큰일을 할 아이다. 그 말이 예언처럼 적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행복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현왕후를 이해하려면 먼저 여흥민씨라는 가문을 알아야 합니다. 여흥민씨는 조선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고려 시대부터 이어온 가문이었고 조선이 건국된 뒤에도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안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민유중은 당시 서인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서인은 조선 조정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붕당이었습니다. 조선의 정치는 지금 우리 시대의 정치와 달랐습니다. 왕이 있었지만 신하들의 힘도 막강했습니다. 붕당, 즉 정치 집단들이 서로 다투며 권력을 나눠 가졌습니다. 서인과 남인. 이 두 붕당의 싸움은 인현왕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됩니다. 어린 민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부하고 예법을 익히며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숙종 7년 조선 조정에 큰 소식이 퍼졌습니다. 왕비 간택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숙종의 첫 번째 왕비인 인경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왕은 새 왕비를 맞아야 했습니다. 전국에서 양갓집 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세 차례의 까다로운 선발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초간택에서 수십 명이 탈락했습니다. 재간택에서 또 줄었습니다. 삼간택에서 최종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숙종의 눈길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여흥 민씨, 민유중의 딸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앉은 자세, 흔들리지 않는 눈빛, 조용하지만 당당한 태도, 대왕 대비의 눈도 같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씨가 조선의 새 왕비가 될 것이라고. 민씨의 나이 15이었습니다. 가래가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행렬이 서울 거리를 수놓았습니다. 붉고 금빛으로 장식된 가마가 천천히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거리 양쪽에는 백성들이 줄을 지어 섰습니다. 새 왕비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15살의 민씨는 가마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 이제 이 궁이 내 집이 된다. 이제부터 나는 이 나라의 왕비다. 경복궁 대문이 열렸습니다. 민씨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숙종은 어린 왕비를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대왕 대비도 새 왕비를 아꼈습니다. 신하들은 왕비의 집안 배경을 반겼습니다. 그러나 궁 안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옥정,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훗날 이 여인이 조선 역사를 뒤흔들게 됩니다. 장옥정은 원래 궁녀였습니다. 중인 계층 출신으로 양반 가문에 비하면 신분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빼어난 미모, 총명한 눈빛,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묘한 매력. 숙종이 처음 장옥정을 눈여겨본 것은 아주 우연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시선이 닿자 왕은 쉽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왕의 관심이 이토록 깊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왕 대비는 뭔가 낌새를 챘습니다. 장옥정을 궁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대왕 대비가 세상을 떠나자 숙종은 곧바로 장옥정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장옥정이 다시 궁에 들어온 날 경복궁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왕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달라졌습니다. 왕비의 처소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장옥정은 곧 수건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소위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습니다. 인현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질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비로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오히려 그 품위 있는 태도가 장옥정의 마음을 더 자극했는지도 모릅니다. 장옥정은 원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더 확실한 권력을,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숙종 14년 장옥정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궁 안에서 최고의 지위를 갖는 일, 즉
왕자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숙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인현왕후를 향한 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왕자가 태어난 뒤 조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인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왕자를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아직 젊었습니다. 왕비가 훗날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인들은 반대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대의 이면에는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장옥정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면 장옥정의 권력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숙종은 경로했습니다. 왕이 세자 책봉을 결정했는데 신하들이 반대한다는 것에 크게 화가 났습니다. 서인의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씩 조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유배지로 향하거나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기사왕국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현왕후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다음 순간에 일어납니다. 숙종 15년 5월 경복궁에 바람 한 점 없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인현왕후는 그날 유난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관들이었습니다.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왕의 어세가 찍힌 문서였습니다. 내관이 무릎을 꿇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왕비 민씨는 부덕하여 국모의 자리에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제 왕비의 자리를 거두고 서인으로 삼노라. 궁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녀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몇몇은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인현왕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해 가까이 살았던 궁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았다고 합니다. 왕비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서인이 되었습니다. 서인이란 양반도 아닌 아무런 신분도 없는 평민을 뜻합니다. 인현왕후는 서울 안국동의 초라한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경복궁의 화려함은 사라졌습니다. 비단 옷 대신 거친 무명 옷이 전부였습니다. 주변에는 몇 안 되는 시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언제 떠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집에서 인현왕후는 날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궁 밖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방 안도 추웠습니다. 음식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왕비였던 사람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숙종 곁을 지키는 신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한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갑니다. 인현왕후가 궁을 나간 뒤 장옥정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숙종 15년 장옥정은 조선의 왕비에 책봉되었습니다. 장희빈, 이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왕비 책봉식이 거행되던 날 조정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남인들은 환호했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쪽이 권력을 쥐었기 때문입니다. 서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입을 열면 유배거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중인 출신의 후궁이 왕비가 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도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생각보다 불안했습니다. 권력이란 항상 그런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이미 내려올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안국동의 작은 집. 2년왕 후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용히 글을 읽었습니다. 시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그녀가 남긴 글 속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일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하늘이 무심하신 것인가? 하지만 그 글 다음에는 이런 구절이 이어집니다. 그래도 하늘은 반드시 옳은 것을 아실 것이다. 2년왕 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밖에서 그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몰래 음식을 갖다 주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올리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민심은 2년왕 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안에서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왕비로 삼은 뒤 처음에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쪽이 불편해졌습니다. 폐위된 왕비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뭔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왕비 책봉을 반대한 신하들을 처형했을 때 그 얼굴들이 꿈에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장희빈은 왕비가 된 뒤 달라졌습니다. 권력을 쥐자 성품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치가 심해졌습니다. 거슬리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숙종과의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조용한 시간이 생길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2년왕 후를 떠올렸습니다. 그 차분한 눈빛을, 흔들리지 않던 태도를, 아무 말 없이 궁을 걸어 나가던 뒷모습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숙종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숙종 20년, 조선 조정에 다시 한번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남인의 차례였습니다. 남인은 기사왕국 이후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장희빈을 왕비로 만든 것도 남인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인 내부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권력을 두고 파벌이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무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숙종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종 20년 단번에 남인을 조정에서 내쳤습니다. 이것이 갑술한국이었습니다. 남인들이 무너지자 서인들이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인 신하들 중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년왕 후 복이었습니다.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2년왕 후를 다시 왕비로 삼겠다. 이 한마디가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장희빈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복이 교지가 내려진 날 안국동 집에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2년왕 후는 무릎을 꿇고 교지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작은 집에서 5년을 버텼습니다. 추위도 견뎠습니다. 굶주림도 견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왕비가 다시 경복궁으로 향하는 날 한양 거리에는 백성들이 줄을 지어 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손을 모아 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왕비는 그 길을 지나며 가마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경복궁으로 돌아온 인현왕후는 예전과 다름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장희빈에 대해 원한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비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이미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안국동에서의 5년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위와 가난, 마음의 상처가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뒤에도 자주 몸져 누웠습니다. 그래도 인현왕후는 웃었습니다. 시녀들을 다독였습니다. 걱정하는 숙종에게 아무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병이 깊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간 궁 안 어딘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희빈 장씨의 처소 근처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 27년 인현왕후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증세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진맥했습니다. 갖가지 약을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숙종은 침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약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인현왕후는 그런 숙종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첩이 이리 오래 사는 것도 전하의 은혜이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얼마 뒤였습니다. 숙종 27년 8월, 인현왕후가 눈을 감았습니다. 나이 34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궁 밖의 백성들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뒤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집니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왕비의 병이 심해지던 기간 동안 장희빈이 무속인을 불러들여 왕비를 저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취선당 처소 주변에서 흉물스러운 물건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신주, 뼈다귀, 저주를 담은 글자들. 왕비의 죽음과 이것들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숙종은 분노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인현왕후를 생각하며 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린다. 신하들 일부가 반대했습니다. 세자의 어머니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숙종 27년 9월, 장희빈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취선당에서 한 여인의 생이 끝났습니다.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여인의 최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현왕후 민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세 왕비가 된 여인, 26에 궁에서 쫓겨난 여인, 31살에 다시 왕비로 돌아온 여인, 그리고 34세 세상을 떠난 여인. 짧은 삶이었습니다. 평탄한 삶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품이었습니다. 쫓겨나던 날 밤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궁 밖에서 고된 날들을 보내면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왕비가 된 뒤에도 복수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권력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 비극 속에서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은 사람. 그렇게 인현왕후는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인현왕후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비였지만 동시에 가장 품이 있는 왕비이기도 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비극 앞에서도 사람다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인현왕후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한국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역사 이야기였습니다.